경북 상주에 위치한 작은 산골마을. 은장마을에 7월에 장마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째였다. 하늘에서는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빗물은 마을 아래 계곡을 평소보다 몇 배나 불어나게 했고 흙탕물이 되어 사납게 흐르고 있었다. 온 마을이 눅눅하고 축축한 습기에 젖어 있었다. 사람들은 빗소리에 갇혀 집 밖으로 나서기를 꺼려했고 마을 전체는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고요하고 음울한 분위기였다. 황만식 76은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받쳐들고 논두렁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빗소리만큼이나 무거웠다. 고무신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이 발목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논밭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 논밭은 이미 거대한 물웅덩이가 되어 있었고 공들여 키운 작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 비가 언제까지 오려나. 만식은 중얼거리며 주름진 얼굴을 찡그렸다. 지팡이를 짚으며 논두렁의 미끄러운 흙길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여기저기서 떠내려온 부러진 나무들과 온갖 쓰레기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70년 넘게 농사만 지어온 그에게 논밭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이었고 가족을 부양해 온 역사의 흔적이었다. 작물들이 물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실감이 몰려왔다. 그의 발길은 평소보다 높아진 논두렁을 따라 이어졌다. 그때 멀리서 이상한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물에 반쯤 잠겨 지붕만 겨우 보이는 낡은 폐가였다. 그리고 그 폐가에 짙은 남색 기와지붕 위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만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하얀 천 조각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움직이는 것이었다. 어라, 저게 뭐야? 만식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그 하얀 물체를 응시했다. 그것은 크림색 진돗개 한 마리였다. 개는 젖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심하게 떨고 있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털은 물에 뭉쳐 있었으며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녀석의 갈비뼈가 힘겹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다. 털은 여기저기 엉키고 빠져 있었으며 꼬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녀석은 지붕에서 떨어질까봐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린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만식은 마음이 아파 혀를 찼다. 아니, 저놈 누가 저걸 저기다 두고 간 거야. 주인 없는 유기견인 것 같았다. 녀석의 눈빛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끝에 홀로 남겨진 듯한 슬픔이 어린 눈빛이었다. 만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물은 쉴 새 없이 불어나고 있었고 그 속도가 심상치 않았다. 조금만 더 비가 오면 폐가 지붕마저 물에 잠길 것 같았다. 만식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는 예전처럼 쌩쌩한 몸이 아니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그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엔 물살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마저 저 물속에 휩쓸려 갈 수도 있었다. 게다가 집에는 춘자 할머니가 아픈 몸으로 누워 있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춘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진돗개의 눈빛이 자꾸만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녀석의 눈동자에 비치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었다. 만식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묵직한 고무신은 물에 잠겨 차가웠다. 그는 춘자 할머니를 떠올렸다. 몇 년째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그녀의 모습과 지금 지붕 위에서 떨고 있는 진돗개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만식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이대로 저 녀석을 두고 가면 그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논밭이 물에 잠기는 것은 복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한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연민과 책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니다 모르겠다. 만식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의 입에서 한숨과 함께 결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지팡이를 논두렁에 깊숙이 꽂아두고 물에 잠긴 고무신을 벗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갔다. 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깊었다. 거센 물살이 그의 다리를 휘감았지만 그는 굳게 버텼다. 그의 시선은 오직 폐가 지붕 위에 있는 진돗개를 향해 있었다. 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오직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차가운 물이 발을 덮치는 순간 만식은 몸이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7월이라지만 며칠간 쏟아진 빗물이 천을 순식간에 빼앗아갔다. 물살은 예상보다 거세어 그의 다리를 휘감고 흔들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두고 온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발밑은 미끄러운 진흙과 알 수 없는 쓰레기들로 뒤엉켜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불안했다. 혹시나 깊은 웅덩이라도 만날까봐 그는 온몸의 신경을 발끝에 집중했다. 야, 거기 있어. 할아버지가 구해줄게. 만식은 개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진돗개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작은 머리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녀석은 작은 목소리로 낑 하고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 애절했다. 그 울음소리가 만식의 마음에 박혔다. 그래, 포기할 수 없다. 저 작은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만식은 더욱 힘을 내어 물속을 헤쳐나갔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라 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개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폐가 근처에 도착하자 녀석은 더욱 불안해하며 몸을 떨었다. 이제는 그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만식은 지붕 모서리에 손을 짚고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은 기와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몹시 미끄러웠다.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그대로 물속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는 한 발 한 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지붕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무서워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야. 만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를 달랬다. 개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만식의 따뜻한 눈빛과 말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개는 처음에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만식의 손길을 피해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만식이 개를 품에 앉아 녀석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온몸은 젖어서 차갑게 식어 있었고 떨림은 더욱 심해졌다. 만식은 녀석의 앙상한 몸을 느끼며 가슴이 아파왔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굶고 비를 맞았을까. 녀석의 목덜미를 쓰다듬자 털 속에 감춰져 있던 희미한 상처 자국이 그의 손에 느껴졌다.
만식은 인상을 썼다. 이 상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싸움을 시켰던 흔적일 수도 있었다. 녀석의 야윈 몸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그 추측을 뒷받침했다. 이제 됐다. 집에 가자. 아가야. 만식은 개를 품에 꼭 안고 지붕에서 내려왔다. 물속을 다시 헤쳐나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다. 한 손으로는 지팡이가 없어 불안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젖은 개를 안고 있어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 물살이 세차게 그의 몸을 밀어냈지만 그는 오직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다행히 그의 품속에 안긴 개는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몸을 떨지 않고 그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그의 품으로 전해져 왔다. 만식은 그 작은 온기에 힘을 얻었다. 마치 그 작은 생명이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았다. 간신히 논두렁에 도착한 만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개를 품에 안은 채 둑 위로 올라섰다. 녀석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공포에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안도감과 함께 고마움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집에 도착한 만식은 개를 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 마루 아래로 데려갔다. 그곳은 비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다. 그는 창고 문을 열고 안쪽에 널브러져 있는 낡은 담요를 가져와 바닥에 깔아주었다. 그리고 개를 그 위에 눕혔다. 자, 이제 괜찮다. 여기서 쉬어라. 만식은 집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와 개의 젖은 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개의 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는 개의 상태가 더 나빠질까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닦아주었다. 개는 그의 손길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만식은 개의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개가 어디서 왔을까? 주인이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녀석을 다시 이 험난한 세상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복이나 좀 들어오너라. 만식은 잠든 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내연 이제 우리 집 복이다. 이름은 복심이다. 복심이. 만식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복심이. 복은 복을 뜻하고 심은 마음을 뜻한다. 복을 담은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복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이름은 녀석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만식이 복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자 복심이는 곤히 잠들어 있는 듯 보였지만 눈을 살짝 뜨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마치 자신의 새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창고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만식은 복심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며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행복을 느꼈다. 이 조용한 공간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그 작은 생명체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튿날 아침, 만식은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쏟아지던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꿉꿉한 습기는 여전했다. 그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창고 쪽으로 향했다. 어젯밤 품에 안고 들어온 복심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조심스럽게 마루 아래 창고로 내려가니 복심이는 어제 깔아준 담요 위에서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안도했다. 복심아, 일어났냐? 만식이 부르자 복심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제 만났을 때 공포에 질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훨씬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다. 녀석은 몸을 일으켜 만식을 바라보며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만식은 마음이 놓였다. 다행히 열도 없고
숨소리도 고른 것이 밤사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았다. 만식은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밥과 국을 챙겨왔다. 어제 녀석이 먹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며 조금 더 넉넉하게 담았다. 배고프겠다. 천천히 먹어라. 만식이 밥그릇을 내밀자 복심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먹지 않고 한 숟갈씩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굶었던 것 같았는데도 급하게 먹지 않고 얌전하게 먹는 모습이 의외였다. 만식은 녀석이 단순히 덩치만 큰 사냥개가 아니라 영리하고 온순한 마음을 가진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복심이를 향한 연민과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때 안방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만식의 아내 춘자 칠사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춘자는 몇 년째 신장질환과 만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안방 침대 위에 국한되어 있었고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다. 식욕도 없어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못했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해 늘 피곤에 절어 있었다. 만식은 그런 아내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여보,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춘자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식은 복심이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 춘자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아, 어제 한 마리 구해왔어. 홍수에 떠내려갈 뻔한 걸 말이야. 만식이 대답하자 춘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개를요, 이런 몸으로 개까지 어떻게 돌봐요? 아픈 몸으로 괜히 일만 만들지 말고. 만식은 춘자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복심이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내도 알아주었으면 했다. 이 아이가 복심이야. 어제 지붕 위에서 구해온 아이야. 만식이 복심이를 소개하자 복심이는 춘자를 보더니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침대에 앉아서 춘자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이 어찌나 순하고 따뜻한지. 오랫동안 무표정했던 춘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춘자는 복심이의 눈빛에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깊은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마음이 움직였다. 참 예쁘게 생겼네요. 춘자는 힘겹게 손을 내밀어 복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복심이는 춘자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 순간 두 생명체 사이에 묘한 교감이 흘렀다. 복심이의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천이 춘자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틀째 되는 날, 만식은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에는 만식이 도와줘야만 겨우 몸을 일으키던 춘자가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여보, 괜찮아요. 왜 혼자 나와요? 만식이 놀라서 물었다. 춘자는 화난 얼굴로 대답했다. 이상하게도 복심이가 날 계속 부르는 것 같아서요. 정말로 복심이는 안방 앞에서 춘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춘자가 마당에 나오자 복심이는 춘자의 다리 옆에 조용히 누웠다. 마치 춘자를 지켜주겠다는 듯이. 춘자는 복심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날부터 복심이는 하루 종일 춘자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춘자가 방에 있으면 방문 앞에서 기다렸고 마당에 나오면 함께 따라다녔다. 마치 춘자의 보호자가 된 것 같았다. 복심이는 춘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 항상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춘자가 기침을 하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고 춘자가 힘겹게 걸음을 옮길 때면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춘자의 식욕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 동안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던 춘자가 복심이와 함께 있으면서부터는 밥을 2그릇씩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심이에게 줄 간식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요리를 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여보, 정말 신기해요. 복심이가 온 다음부터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춘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춘자의 안색도 좋아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만식도 이런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걱정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복을 가져다 주는 개인가 보네. 만식은 복심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복심이는 이 집의 단순한 식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부의 삶에 다시 찾아온 작은 기적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만식의 집은 더 이상 음울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햇살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만식은 복심이를 쓰다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복심이의 배가 조금 부른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저 잘 먹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히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만식은 춘자에게 말했다. 여보, 처음에는 몰랐는데 요즘 복심이 배가 조금 불러오는 것도 같네. 춘자도 복심이의 배를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머나, 여보, 이 아이 혹시 새끼를 가진 것 같아요. 새끼를. 만식도 놀랐다. 홍수에서 구해올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복심이는 두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마치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노부부는 복심이의 배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새로운 기쁨과 기대감에 젖었다. 그렇다면 더욱 잘 돌봐야겠네요. 춘자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복심이가 자신에게 가져다 준 기적을 생각하며 이제는 자신들이 복심이에게 받은 복을 지켜줘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래, 복심이가 우리 집에 온 것도 인연이고 새끼를 낳는 것도 인연이지. 만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춘자는 복심이를 위해 특별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오랫동안 아파서 요리를 못했던 춘자가 복심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부엌에 섰다. 그녀의 손놀림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복심아,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뱃속에 아가들까지 생각해서 잘 먹어야 해. 춘자가 복심이에게 말하자 복심이는 춘자가 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식사 후에는 춘자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만식과 춘자는 그런 복심이를 보며 대화를 나눴다. 이 아이가 온 다음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복심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 만식도 동감했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다가올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심이는 밤이 깊어가도 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춘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았다. 복심이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복심이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춘자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본 이웃들은 신기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고, 김씨 아지매, 춘자 할매 봤는겨 아픈 몸으로 마당을 다 쓸고 있더구마. 저번에 만났을 때는 숟가락 들 힘도 없다더니 그러게 말이라에. 그 할매네 집에 새로운 그 진돗개 때문이라대에. 홍수에서 구해온 갠데 복을 가져다 줬다 카네에.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는 부풀려지고 복심이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닌 기적을 가져온 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젊은 청년인 기철이 만식의 집을 찾아왔다. 기철은 28살로 마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고 있었지만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일은 게을리하는 편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늘 욕심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만식 아저씨,
안녕하세요. 기철이 대문 앞에서 소리쳤다. 만식이 나가보니 기철은 마당에 있는 복심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복심이는 기철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난 듯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다. 무슨 일로 왔냐? 만식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복심이의 태도에서 기철이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기철은 복심이를 가리키며 뻔뻔하게 말했다. 이게 전에 우리 형이 싸움개로 쓰다 버린 놈이에요. 목에 상처 보이죠? 제가 이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집 개였거든요. 만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복심이의 목을 자세히 봤다. 털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다. 저 작은 몸에 저런 상처를 남기다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만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혈통서도 있는 좋은 진돗개인데 우리 형이 그냥 버린 거라고요. 새끼까지 가졌다면서요. 그럼 더 값어치가 있겠네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묻어났다. 복심이는 기철의 말을 듣더니 더욱 불안해하며 춘자 쪽으로 다가갔다. 춘자는 복심이를 안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어디 가면 안 돼. 기철은 비웃듯이 말했다. 아주머니,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죠. 법적으로는 원래 주인이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진돗개 새끼들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한 마리에 1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만식은 기철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창고로 가서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기철을 향해 빗자루를 들어 올렸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만식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는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라고요. 기철이 당황하며 말했다. 나가라고 했다. 만식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빗자루를 위협적으로 들었다. 기철은 만식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좋아요. 하지만 이 일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철이 떠나고 나서 복심이는 한참 동안 불안해했다. 춘자가 아무리 달래도 마당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에는 다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만식과 춘자는 그런 복심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복심이가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복심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다. 낮은 숨소리로 헐떡이며 누워 있었는데 무언가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기철이 떠난 후 복심이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복심이는 춘자와 만식이 잠든 후에도 쉬이 잠들지 못했다.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낑낑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만식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춘자에게 말했다. 여보, 복심이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만식과 춘자는 마당으로 나가 복심이에게 다가갔다. 복심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녀석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귓가에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춘자는 복심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복심아, 괜찮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하지만 복심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춘자는 복심이의 목에 남아있는 희미한 상처 자국을 발견했다. 만식은 춘자에게 기철이 복심이를 싸움개로 썼다고 말한 것을 전해주었다. 춘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복심이를 품에 안았다. 우리 복심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춘자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복심이의 떨림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다.
복심이는 춘자의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절대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아. 네 새끼들도 함께 지켜줄게. 춘자는 복심이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복심이는 춘자의 품에 안겨서야 겨우 평온을 찾고 잠이 들 수 있었다. 기철의 방문 이후 복심이는 더욱 춘자 곁에만 머물렀다. 복심이의 배는 나날이 불러오고 있었다. 만식과 춘자는 복심이를 더욱 극진히 보살폈다. 매일 아침 복심이의 밥그릇에는 싱싱한 고기와 채소가 담겼다. 춘자는 복심이가 건강한 새끼들을 낳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복심이를 보며 미래에 태어날 강아지들을 상상하며 행복해했다. 여보, 복심이 배가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아마 곧 새끼들을 낳을 거예요. 춘자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 복심이가 또 다른 복을 가져다 주려나 봐. 만식도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 한편에는 기철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철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뻔뻔한 말투가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기철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여보, 기철이 그놈이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죠? 춘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막을 테니. 만식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이든 노인의 나약함 대신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만식은 기철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젊고 힘이 넘치는 반면 자신은 쇠약한 노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복심이와 춘자를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만식은 기철의 행동을 예상하며 몇 가지 계획을 세웠다. 마을 이장님에게 미리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기철이 행동을 개시한 것은 아니었기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저 복심이와 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곁을 지키며 안심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복심아, 걱정 마. 아무도 널 데려갈 수 없어. 이 할아버지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만식이 복심이에게 속삭였다. 복심이는 만식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했다. 복심이는 이제 단순히 몸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고 있었다. 춘자와 만식의 따뜻한 사랑이 복심이의 불안한 마음을 감싸주었다. 하루는 춘자가 복심이의 배를 만지다가 작은 태동을 느꼈다. 여보, 느껴져요. 새끼들이 움직여요. 춘자는 흥분하며 만식을 불렀다. 만식도 춘자 옆에 앉아 복심이의 배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바닥 아래로 작은 생명체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순간 만식은 모든 걱정을 잊고 새로운 생명의 신비에 경탄했다. 그는 다시 한번 복심이에게 말했다. 복심아, 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 생명들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는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도 힘내서 예쁜 새끼들 낳아줘. 복심이는 만식의 말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그의 손을 핥았다. 두 노부부의 사랑과 의지는 복심이에게 전해졌고 복심이는 이제 두려움 대신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가족을 위한 강한 모성애를 품게 되었다. 밖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고 복심이의 배는 풍선처럼 크게 불러 있었다. 녀석은 이제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춘자는 복심이를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다. 복심이의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아차린 춘자는 마당의 창고에 따뜻한 담요를 깔아주고 깨끗한 물과 먹을 것을 준비해 주었다. 춘자는 복심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출산을 준비했다. 복심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옆에 있을게. 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복심이는 춘자의 손길에 기대어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녀석은 춘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생명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춘자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요. 춘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고통의 몸을 가누지 못했다. 만식은 깜짝 놀라 춘자를 부축했다. 여보, 왜 이래요? 어디가 아픈 거요? 옆구리, 신장 쪽이 너무 아파요. 춘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했다. 만식은 다급하게 119에 전화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복심이는 불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춘자가 구급체 실려가는 모습을 본 복심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렸다. 춘자는 구급차 안에서도 복심이를 걱정했다. 여보, 복심이 혼자 놔두면 안 되는데 걱정 마. 내가 잘 돌볼 테니 여보는 몸이나 잘 챙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급성 신부전증이 악화됐습니다.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아요. 지금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계셔야 합니다. 만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춘자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춘자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여보, 괜찮아.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얼른 나와서 집에 가자. 하지만 춘자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복심이 걱정뿐이었다. 복심이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던데. 복심이는 내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마. 여보는 몸이나 잘 챙겨. 그날 밤 만식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춘자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며칠간은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춘자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것에 대해 자책감이 들었다. 혹시 복심이를 데려온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복심이는 춘자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소중한 존재였다. 복심이 덕분에 춘자가 며칠간이나마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만식은 잠시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복심이가 출산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식이 집에 도착하자 복심이는 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춘자가 없는 것을 알아챈 듯 복심이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복심아, 할머니는 병원에 계셔. 많이 아프셔서. 만식이 복심이에게 말해주자 복심이는 춘자가 평소에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춘자를 기다리는 듯이 만식은 복심이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복심이는 불안함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낑낑거렸다. 만식은 춘자가 보고 싶어하는 복심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춘자에게 보냈다. 춘자는 사진을 보며 복심이가 없는 것이 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만식은 춘자가 복심이를 보고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장했다. 그날 저녁, 복심이는 마침내 출산의 신호를 보냈다. 녀석은 밥도 먹지 않고 마당과 창고를 오가며 불안해했다. 이윽고 녀석은 춘자가 만들어준 둥지에서 몸을 웅크리고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워하는 복심이를 보며 만식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춘자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웠다. 만식은 복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복심아, 힘내. 할머니도 곧 올 거야. 우리 둘이서 잘해보자. 그때 만식의 전화기가 울렸다. 춘자였다. 여보, 나 좀 와줘요. 갑자기 너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고비를 넘겨야 한대요. 춘자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떨리고 있었다. 만식은 충격에 휩싸였다. 춘자가 위독하다니. 복심이는 지금 당장 출산을 시작할 것 같았다. 만식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춘자에게 가야 할지, 아니면 복심이 곁에 남아야 할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심이가 자신을 붙잡는 것을 느꼈다. 복심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복심이의 눈은 간절했다. 복심아, 할머니가 위험해. 할아버지는 가야 해. 만식이 말했지만 복심이는 낑낑거리며 그를 붙잡았다. 그때 복심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출산이 시작된 것이다. 만식은 고민 끝에 복심이 곁에 남기로 결심했다. 그는 춘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갈 수 없다고 전하며 미안함을 표했다. 여보, 지금 복심이가 새끼를 낳기 시작해서 괜찮아요. 내가 혼자 갈게요. 춘자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식은 불안했지만 복심이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는 복심이 옆에 앉아 녀석을 다독였다. 밤 11시. 복심이의 진통은 더욱 심해졌다. 녀석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끙끙거렸다. 만식은 복심이에게 따뜻한 물을 묻힌 수건을 가져다 주며 녀석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는 춘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복심이의 상황을 전했다. 춘자는 희미한 목소리로 복심이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다. 만식은 마음이 무거웠다. 춘자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텐데 자신은 복심이 곁에만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만식은 놀라서 뒤돌아보았다. 춘자가 택시를 타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여보, 당신 여기 있으면 어떡해. 병원에 있어야지. 만식이 소리쳤다. 춘자는 힘겹게 대답했다. 병원에서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어요. 근데 복심이가 날 부르는 것 같아서. 춘자는 비틀거리며 창고로 향했다. 복심이는 춘자가 돌아온 것을 보며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다. 복심아, 할머니가 왔어. 춘자는 복심이 곁에 주저앉아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복심이에게 전해지자 복심이는 안도한 듯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춘자, 제발 몸 좀... 괜찮아요. 여기 있어야 해요. 만식은 춘자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함께 복심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춘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복심이를 응원했다. 힘내. 복심아. 이제 곧 아가들이 나올 거야. 그녀의 격려에 힘입어 복심이는 다시 힘을 냈다. 새벽 3시. 마침내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까만 털을 가진 건강한 강아지였다. 여보 나왔어요. 첫째가 나왔어. 만식이 기뻐서 소리치자. 춘자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복심이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핥아주었다. 그리고 1시간 뒤, 두 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해가 뜰 무렵, 복심이는 총 6마리의 건강한 새끼들을 출산했다. 춘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기뻐했다. 여보, 정말 예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보다 행복의 미소가 더 크게 번져 있었다. 만식은 춘자가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돌아와 복심이의 출산을 함께한 것에 깊이 감사했다. 복심이는 힘든 출산 끝에 지쳐 있었지만 6마리의 새끼들을 품에 안고 평온하게 잠들었다. 복심이가 6마리의 새끼들을 낳은 다음 날, 기적처럼 춘자의 병세가 거짓말처럼 호전되기 시작했다. 춘자는 더 이상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복심이와 새끼들을 돌봤다. 만식은 춘자가 걱정되어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춘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여보, 내 몸이 어떤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복심이와 이 아가들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이 다시 도질 것 같아요. 만식은 춘자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의사에게 연락해 춘자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어 퇴원했다고 알렸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다. 급성 신부전증 환자가 갑자기 완치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돌아오세요. 하지만 춘자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며칠 뒤, 의사는 직접 만식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춘자의 얼굴은 혈색이 좋았고 걸음걸이도 힘이 있었다. 각종 신체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보았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사는 춘자의 병이 나은 것은 전적으로 복심이와 새끼들 덕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춘자는 의사에게 복심이가 가져다 준 기적에 대해 설명했다. 복심이가 저를 살렸어요. 며칠간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복심이의 울음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나자마자 기운이 났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복심이와 새끼들을 보며 그들의 존재가 춘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의사는 만식에게 말했다. 할머니의 병은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병을 이 진돗개가 치유해 준 겁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소중히 돌보십시오. 그게 할머니를 위한 최선의 약입니다. 의사는 신기하다는 듯이 복심이와 새끼들을 바라보며 돌아갔다. 만식과 춘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복심이가 단순히 복을 가져다 준 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원해 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6마리의 새끼들은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랐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눈을 뜨고 꼬물거리는 작은 몸으로 어미의 젖을 찾았다. 만식과 춘자는 새끼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다. 녀석들은 만식의 손가락을 깨물며 장난을 쳤고 춘자의 치마폭에 매달려 어리광을 부렸다. 춘자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여보,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춘자가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두 노부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들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고통으로 가득 차지도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기철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의 젊은 남자 3~4명을 데리고 왔다. 그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탐욕이 가득했다. 기철은 뻔뻔하게 말했다. 아저씨, 저번에는 왜 갑자기 빗자루를 들고 저를 쫓아내셨어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복심이가 낳은 새끼들. 그게 다 돈인데요. 만식은 기철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새끼들을 노리는 기철의 눈빛에 분노가 치밀었다. 무슨 소리야. 이 아이들은 우리 가족이야. 팔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만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기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진돗개는 비싸잖아요. 새끼 한 마리당 100만 원은 좋게 받을 텐데. 6마리면 몇백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웃끼리 나눠 갖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철의 말에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이 동조하며 말했다. 맞아요. 만식 아재, 기철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원래 주인인 기철이에게 새끼를 나누어 주거나 아님 우리한테도 조금씩 나눠주면. 만식은 기가 막혔다. 마을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에 만식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기철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 아저씨,
이 진돗개 새끼들 병들었을지도 몰라요. 원래 주인 말로는 병이 있어서 버렸다고 했는데 이 무슨 망발이야. 이 아이들은 모두 건강해. 춘자가 소리쳤다. 그녀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기철은 비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그 말은 믿을 수 없죠. 그놈의 개 때문에 아주머니가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만식의 분노는 폭발했다. 기철아, 너 다시 한번 그따위 말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만식은 기철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기철은 전혀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만식의 화를 돋우며 말했다. 아저씨, 이럴 거면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그럼 아저씨만 더 골치 아파질 텐데. 기철의 말을 듣고 만식은 할 말을 잃었다. 기철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온 것이었다. 만식은 빗자루를 들고 기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놈의 자식,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만식의 분노에 기철과 마을 사람들은 잠시 움찔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만식의 분노를 비웃으며 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새끼들을 빼앗으려 했다. 춘자는 새끼들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막았다. 그들의 탐욕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기철 일당이 돌아간 뒤 춘자와 만식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새끼들을 창고 안으로 옮기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여보, 그놈들이 다시 찾아올까봐 너무 무서워요.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잠이나 자. 만식은 춘자를 안심시켰지만 그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복심이가 갑자기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새끼들을 세어보니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여보, 보기가 없어요. 춘자가 소리쳤다. 만식은 놀라서 새끼들을 다시 세어보았다. 정말로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6마리 중 가장 작았던 보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이놈들이. 만식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기철 일당이 돌아간 후 새끼를 훔쳐갔음이 분명했다. 복심이는 미친 듯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복심아, 진정해. 만식이 소리쳤지만 복심이는 듣지 않았다. 녀석은 마당을 샅샅이 뒤지고 집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만식과 춘자도 함께 새끼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복심이가 만식의 다리를 물고 끌어당겼다. 녀석은 집 뒤쪽 덤불을 가리키며 짖었다. 만식은 복심이의 행동에 무언가 있음을 직감하고 덤불 쪽으로 향했다. 덤불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식은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얽혀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에는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으로 보기가 갇혀 있었다. 보기는 춥고 배가 고파 떨고 있었다. 만식은 보기를 품에 안고 덤불 밖으로 나왔다. 이런 못된 놈들, 일부러 여기다 숨겨뒀네. 만식은 덤불 주위에 사람이 들어왔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기철이 다시 돌아와 새끼를 훔쳐 숨겨놓은 것이 분명했다. 만식은 보기를 춘자에게 안겨주었고 춘자는 보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식과 춘자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밤새 새끼들을 지켰다. 만식은 밤잠을 설쳐가며 창고를 지켰고 춘자는 낮 동안 새끼들을 돌보았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던 이전과는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뒤 기철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였다. 그들의 손에는 쇠막대기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폭력성이 서려 있었다. 아저씨,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새끼들을 내놓으시죠. 기철이 뻔뻔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만식은 기철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창고 문을 열고 복심이와 새끼들을 보호하려 했다. 이놈의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만식이 소리쳤지만 기철은 비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다 가져갈 겁니다. 그 순간 복심이가 만식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녀석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등털은 곤두서 있었다. 복심이는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기철 일당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복심아, 비켜 위험해. 만식이 소리쳤지만 복심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새끼들을 향한 위협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려 했다. 춘자 역시 복심이 옆에 굳건히 서서 기철을 노려보았다. 이 아이들은 내 자식들이다 한 마리도 보낼 수 없어.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 강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심이를 향한 사랑과 보호하려는 모성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이웃집에 사는 김씨 할머니가 달려와 소리쳤다.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여. 춘자 할매가 기껏 살아났는데 저 강아지들이 복을 가져다 줬구만. 그걸 탐내려고 왔는가.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춘자의 기적적인 회복을 직접 목격했기에 복심이가 가져다 준 복을 믿고 있었다. 그들은 기철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분노했다. 기철이, 짠, 이렇게까지 추하게 살면 안 되네. 맞아요, 저놈의 개 덕분에 춘자 할매가 살아났는데 그걸 뺏어가겠다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에 기철과 그의 일당은 당황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마을 사람들의 당열에 기가 죽었다. 그들은 춘자와 만식을 향해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다. 이놈들 누구 보자. 기철은 이를 갈며 중얼거리고 결국 마을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며 도망치듯 떠났다. 녀석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수치심이 서려 있었다. 만식과 춘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위기를 넘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기철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그의 탐욕과 뻔뻔함은 마을 사람들의 당열 앞에서 힘을 잃었다. 만식과 춘자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6마리의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이제는 뒤뚱거리며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복심이는 녀석들을 쫓아다니며 젖을 물리고 때로는 장난치는 녀석들을 훈육하는 어미 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춘자는 새끼들을 돌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끼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밥을 챙겨주고 잠든 녀석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건강은 날마다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서 마을 마실도 다녀올 만큼 몸이 회복되었다. 복심이와 새끼들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기적이었다. 만식은 그런 춘자를 보며 복심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여보, 복심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복이 이렇게나 많네요. 만식이 말했다. 춘자는 복심이와 새끼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해 줬어요.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복심이와 6마리의 새끼들은 그들의 삶에 활력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의 하루는 새끼들의 재롱과 춘자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복심이와 새끼들은 이 집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젊은 여성이 만식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온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 그녀는 만식과 춘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유진이라고 합니다. 만식 어르신 댁에 복을 가져다 준 진돗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만식은 놀라워하며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유진은 복심이와 새끼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정말 예쁘네요. 유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만식과 춘자는 유진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깊은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머니께 작은 활력이라도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유진은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춘자의 기적적인 회복 이야기를 듣고 복심이가 춘자에게 가져다 준 희망을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만식과 춘자는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꼈다. 그들은 춘자가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복심이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기적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만식과 춘자는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복심이가 자신들에게 준 복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유진에게 말했다. 아가씨, 저 개들을 보시오. 저 아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만식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이 아이들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살 수 있었소. 이 아이들의 복을 아가씨의 어머니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소. 보기가 저 6마리 중에 가장 작고 온순한 아이인데 저 아이를 데려가시오. 만식은 가장 작고 여린 강아지 보기를 가리켰다. 보기는 만식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춘자도 보기를 안고 유진에게 건넸다. 이 아이는 복을 가져다 주는 아이지. 이 아이를 데려가서 아가씨 어머니에게도 복을 나누어 드리시오. 유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두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하게 돌볼게요. 유진은 보기를 품에 안았다. 보기는 유진의 품에서도 낯설어하지 않고 평온하게 있었다. 복심이는 그런 보기와 유진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될 아들을 향한 축복이 담겨 있는 듯했다. 유진은 보기를 데리고 만식의 집을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식과 춘자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복심이가 가져다 준 복이 이제 새로운 생명에게 전달되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만식과 춘자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홍수에서 떠내려올 뻔한 개를 구해온 이야기. 그 개가 병으로 죽어가던 춘자 할머니를 살린 이야기. 그리고 그 개가 낳은 새끼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이야기는 경북 상주 은장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심이를 황 할아버지네 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복심이를 복을 가져다주는 개라고 불렀다. 유진이 보기를 데려간 후 남은 새끼 강아지 5마리에게도 좋은 주인이 생겼다. 만식과 춘자는 새끼들을 팔지 않았다. 그들은 진심으로 새끼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줄 사람들을 신중하게 골랐다. 새끼 한 마리는 오랫동안 키우던 개를 잃고 홀로 된 외로운 할아버지에게 보내줬다. 또 다른 한 마리는 병으로 아픈 아내가 있었던 외로운 할아버지에게 보내줬다. 나머지 3마리 역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품으로 보내줬다. 새끼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춘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가들아, 가서 좋은 주인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해. 우리 보기가 너희에게 준 복을 잊지 말고
너희도 그 복을 널리 나누어 주렴. 춘자의 말에 복심이는 녀석들을 핥아주며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다. 그리고 복심이는 춘자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자신이 가져다 준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새끼들이 모두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는 달랐다. 텅 빈 마당은 이제 허전함 대신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식과 춘자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의 하루는 더 이상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춘자는 더 이상 병상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만식과 함께 마당을 거닐었고 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은 혈색이 돌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다. 만식 역시 춘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짐을 내려놓았다. 그는 복심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복심이는 만식의 옆에 기대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녀석의 숨소리는 평온했고 몸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만식은 녀석의 등을 쓰다듬으며 춘자에게 말했다. 여보, 생각해보니 참 신기하오. 그날 만약에 내가 그 개를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춘자는 만식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둘 다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병으로 죽었을 거고 당신은 저 혼자 남겨둘 생각에 계속 슬퍼했을 거고 두 노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복심이가 가져다 준 기적의 의미를 깨달았다. 복심이는 단순히 복을 가져다 준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그들의 잃어버린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 구원자였다. 만식과 춘자는 복심이를 자신들의 자식처럼 여겼다. 복심이 역시 이 집의 가족이 된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와 학대, 버려진 기억들은 이제 희미해졌다. 녀석의 마음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심이는 춘자와 만식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복심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되찾았다. 어느 늦은 오후, 만식과 춘자는 마당 평상에 앉아 복심이와 함께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다. 만식은 춘자의 손을 잡고 춘자는 복심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세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의 평온함이 그들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홍수는 모든 것을 쓸고 갔지만 그 홍수는 만식과 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사랑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얻었다. 이 이야기는 소박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지만 진정한 부는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